할 건데 일단 저번 주에 쌤이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시간 될 때 6월 모의고사 EBS 해설 강의 같은 거 먼저 보고 오는 게 좋다고. 그게 이제 돼 있으면은 좀 원활하게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은 오늘 강의 들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풀어보고, 그리고 EBS 강의도 또 차근차근 하나씩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선지의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따져보기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졌네. 얘들아, 이거 혹시 만질 때 조심해야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SLS란다. EBS의 강의가 선지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잘 짚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좀 더 꼼꼼해요. 그래서 내신 쪽으로는 이제 해설 강의를 좀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은 이제 그 작품을 좀 잘 같이 읽어주고, 그리고 핵심 요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정답의 근거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 학습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뭐 빠르게 진행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늘어진다, 지연된다 그러면은 2시간 이상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를 이어서 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8번부터인가요? 28번부터 잠깐만, 미안해. 홍기통전이 아니지. 고3걸 보고 있네 내가. 31. 미안해요. 31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부용전이라는 거.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항상 모르는 작품이든지 아는 작품이든지, 모르는 작품이면 더더욱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보기를 읽어보는 이유가 뭐야? 그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개괄적인 정보를 먼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는 작품이라면은 이 작품의 필터를 달고 시작하는 거고, 모르는 작품이면은 이 작품의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미리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거야. 부용전 같은 작품은 쌤도 사실은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렇지만은 보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뻔한 내용이네 라는 게 보여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보기 33번이죠. 부용전은 자기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 전형적이래잖아.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요 때만 모의고사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의고사 볼 것도 생각해서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내용은 부용전에서 볼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효행설화가 뭘까요? 설화야? 지금까지 전승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화라고 얘기를 하잖아.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승되는 이야기 보통 설화라고 얘기하고, 효행이라는 거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효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설화를 효행설화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거리에서 가장 전형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뭐다?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효행설화의 기본적인 내용이 초월적 존재가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효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이 효를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는 누구였고 어떻게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와 흉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그 악인이 처벌받는다는 점과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뒤에 부분이 아마 출제 요소 또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목화를 자꾸 하시면서 보셔야 돼. 첫 번째,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와 흉계로 위기에 직면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악인이 누군지를 너네들이 판단을 하면서 봐야 돼. 보통 이제 고전산문 읽을 때 악인이 누구인지는 한 문장 정도로 바로 그냥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그 악인이 처벌을 받는다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가 세 번째 내용일 거고, 그러면 주인공 외에도 주인공 혈육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이 개념들을, 이 내용들을 붙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작품의 길잡이 같은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읽어보죠. 고전 산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어휘가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중간고사 때도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고전 작품들이 뭐 다수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따라갔을 텐데 우리가 2학년 2학기가 문법이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문학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1, 2단원 쪽에 문학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문학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학의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문학의 기본 소양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냥 뭐 단순하게 감상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휘 안 되면 사실 감상 안 되거든요. 근데 고전이 그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고전 어휘 같은 것들도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고전시가 읽을 때만 어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고전 산문용 어휘들이 따로 있어. 특히 그 신분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성 플러스 신분 이름 이렇게 붙으면은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 고전 산문을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인물의 그 변화, 신분, 성격 변화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여기도 아마 그럴 거야. 네, 이제 읽어볼게요. 부용 전이니까는 주인공이 부용이겠죠? 부용의 나이가 13세요. 뇌성의 나이가 10세라. 부모 두 분을 장사 지낼 방법이 없어 빈소를 붙들고 우는 말이 여기에서 부용과 뇌성은 서로 혈육이구나. 우리가 보기에서 혈육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왔잖아. 나이만 봐도 부용이 윗손이고 그 다음에 뇌성이 아랫손이야. 형 동생일 수도 있고요. 누이 동생일 수도 있고요. 누나 동생일 수도 있고, 그치? 여기서 누나 동생이야. 아직 성별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것도 고전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부용이 사실 연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 이름에 꽃 이름 붙고 뭐 그러면은 이거 여자 이름이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얘가 부모 두 분을 장사 지낼 수가 없어. 장사가 뭡니까? 죽어가지고 장례 절차를 해주는 게 장사야. 물건 사고 파는 그 장사 아니야. 이런 어휘 정도는 너네들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빈소를 붙들고 우는 말이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건만은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남매 살아서 무엇하려. 앞에 황산의 옛 무덤,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대. 이것들은 너네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고전 산문 읽기의 두 번째는 필요 없는 부분, 그 작품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을 너네들이 거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또 많이 읽어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은 고전 산문에서의 어떤 서술 방식 중에 하나가 고사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 고사적인 부분이라고 추정되는 부분들을 일단 빼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그 문장이나 문단을 읽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니까. 알았죠?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우리 부모를 안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안장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남매가 살아 무엇하느냐? 부모의 장례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 효의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부터 여기는 효가 쩔어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며 슬프게 통곡하더라. 울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잠이 들었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너의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다 하거늘 놀라 잠을 깨어 살펴보니 노인은 간 곳이 없으나 땅을 완연히 그려놓았고 밤은 이미 깊어서 밤의 색깔이 쩍쩍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지금 꿈에서 나왔었던 머리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로 땅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서 여기다 묻어라잉 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보기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효를 실천하는데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초월적 존재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읽다 보면 이런 걸 놓치고 들어가는 거야. 차근차근 읽으려고 해야 돼. 쌤이 3학년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애들이 지금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항상.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똑바로 한 번을 제대로 못 읽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똑바로 한 번 읽는 연습을 해야지. 맨날 마음 급하다고 막 수십 번씩 여러 번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야.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읽는 자세가 잘못됐어.
여러분들은 요번에 모의고사 공부하시면서 읽는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50점 밑으로 박아버린 학생들 잘 읽어보시라고. 잘. 한 번 제대로 읽는 연습이 되면은 그때 이제 속도가 붙어. 2번 읽을 거 1번 읽을 거 3번 읽을 거 2번 읽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시간 아끼는 거지.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부용은 뇌성을 붙들고 뇌성은 부용을 붙들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집에 돌아와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묘터를 가르쳐주니 묘터는 그 묘자리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니 즐겁거니와 기쁘되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다음 문제가 있어. 아, 묘자리는 구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어. 옛날 뭐 지금은 뭐 장례 절차 뭐 그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였단 말이야. 장례 예법을 잘 지키는 게 또 효의 마지막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금능당 강 한림댁에서 종들을 많이 부린다 하니 내가 그 몸을 그 댁에 팔아 재물을 얻어서 장사를 편안하게 하리라. 내가 거기에 노비가 돼가지고 돈을 벌 테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자. 이거 완전히 효 아닙니까? 효의 절차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더 읽어보세요. 하고 나서는 뇌성이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이라 하오니 어찌 누가 혼자 팔리게 하겠는가. 우리 남매가 함께 가자. 하고 부용은 앞에 서고 뇌성은 뒤에 따라가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너무 슬퍼하는 듯하더라. 누구 얘기예요? 서술자의 얘기 아니야? 서술자가 이 상황 보고 와 엄청 슬프네. 편집자적 논평이지 않나요? 고전산문을 읽을 때 또 너네들이 읽으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편집자적 논평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 그게 보통 물어보는 영역인데 안 물어보면은 아 그래 안 물어보다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딘가에는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고전산문은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가 벌써 정답이 하나 나오지 않나요? 33번 봐봐. 아까 보기 읽었었죠? 보기에서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했었지. 아니 뇌성이라는 동생이 아니 누나만 그거 하지 말고 나도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같은 부모 아니냐? 그런 얘기하면은 고통 분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1번 선지 보세요. 노인이 등장한 꿈을 뇌성에게 언급하는 것에서 부용이 동생에게 고통 분담을 권유했습니까? 권유가 틀린 거야. 고통 분담의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거는 누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뇌성이 얘기한 거 아니야? 부용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출제 요소가 출제 방법이 이거야. 고전산문이든 현대소설이든 산문 영역, 소설 영역에서는 항상 선지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주체를 왜곡한다.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 했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보셔야 돼. 여기서 지금 누가 뭐 했는지가 잘못 나와 있잖아. 주체 왜곡이 첫 번째야. 알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나머지 선지는 이제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요 나머지 선지들의 근거가 제시문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내신 공부하는 거야. 하나씩 선지 뜯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략부분의 줄거리. 여기 중략부분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안 돼요. 빨리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더 자세히 읽어야 돼. 여기서 인사배를 무조건 보셔야 돼. 인물, 사건, 배경 꼭 다 챙겨서 보세요.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날 거고 여기서 성격이라는 거는 캐릭터성이지 인물의 신분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인물의 상황이 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너네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건은 뭐야? 보통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략을 그 이후로 담는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 발목은 그냥 아래쪽에다가 눕혀놓으세요. 계속 무너질 거야 그거. 가방 안에 얼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다시 인물 사건 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뭐야? 배경을 보는 건데 원래 소설에서 그 구성 요소를 놓고 보았을 때 인물 사건은 그 사건 전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이에요.
배경은 그걸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배경은 인물과 사건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여기서는 그냥 배경 묘사가 있는지 아니면 배경이 이동을 하는지 정도를 보시면 돼. 근데 두 번째, 배경이 바뀌면은 사건이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아마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나 배경 몇 번이고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니까 요약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 부용 남매는 강할림의 몸종이 되어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 부용이 강할림 부부의 총애를 받자 왜 총애 받았겠어? 일 잘해서 효도를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도한 게 이 사람들에게 이 존재들 여기 강할림 부부에게 감동이 된 거야. 감동을 한 거야. 성품이 굉장히 이제 올바른 애들이었으니까. 그들의 딸인 난총은 부용을 질투하여 해치고자 한다. 아까 보기에서 악인의 질투와 흉계로라고 나왔잖아. 요 구 하나만 봐도 바로 누가 악인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고전산문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다?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야. 그래서 전형적이란다. 평면적인 인물 성격을 지닌다고 하죠. 평면적 구성 이해됐나요? 인물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아. 그럼 얘는 끝까지 악인일 거야.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손병진이 여주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난총은 부용을 몸종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인물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아까 전에 누구였었습니까? 부용이랑 뇌성이 있었죠? 뇌성은 여기다 그릴까요? 이 정도. 얘네 둘은 지금 남매죠? 부용이랑 뇌성은 이제 뭐가 돼요? 각각 강할림의 집안의 몸종이 되죠? 강할림의 몸종이 됩니다. 요런 캐릭터성을 자꾸 적어가면서 너네들이 정리를 해야 돼. 요게 되고요. 그럼 강할림은 어디다 둘까? 강할림을 여기다 둘까요? 아무래도 이제 윗사람이 되니까 강할림 부부라고 할까요? 강할림 부부는 이 부용과 뇌성을 어떻게 생각해요? 매우 아낀다고 그랬었잖아. 보기에 총애라고 적어주면 돼. 나와 있는 텍스트대로 여기도 총애. 그리고 강할림 부부에게 누가 있었어? 난총. 이름도 개 같잖아. 난총. 이 난총인연이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질투한다고. 여기 지금 라인이 좀 잘 안 맞는데 부용과 뇌성 이렇게 묶어줄게요. 얘네들 한 세트니까 이렇게. 난총이 질투하잖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벌을 맞든지. 그리고 얘랑 손병진이라는 애가 있네요. 주변에 손병진 있습니까? 비슷한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결혼했대요.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봐야겠지만은 요 손병진이라는 이름도 병진이네. 이 병진이가 난총이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그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얘는 주변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인물이 많아진다 싶으면 그려야 돼요. 자꾸. 읽어볼게요.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미안해. 그 위에 읽어야죠.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병진이가 여수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인물 바뀌었죠? 성격? 여주자사. 여주자사가 뭐야? 나도 몰라. 그냥 여주 지방에 어떤 그 관직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급 관리자가 됐나 보죠. 그러면은 손자사 이렇게 불릴 수도 있겠네. 손여주자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주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난총은 부용을 몸종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좋은 꾀를 얻지 못하다가 우연히 좋은 꾀를 얻으니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하며 여주로 갈 때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주자사가 누구예요? 병진이잖아. 그 내 남편이 라는 얘기겠네. 백파강에 수륙제를 지낼 때 수륙제가 옆에 뒤에 있네요. 물귀신을 천도하기 위해서 하는 구실에 이게 물귀신이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귀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심청이가 인당수에서 다이빙하는 이야기잖아 이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첫 수륙제를 지낼 때 돈과 곡식을 많이 넣고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내 아무리 불쌍하나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그걸 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너 제물이 되어줘야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부용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여 정신없이 울며 말하되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되 다만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한이로소이다. 한림이 누구야? 강한림이잖아. 나를 걷어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얘의 은혜는 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은혜를 죽어서 갚아도 모자랄 것 같아. 하지만은 어때?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안타깝대요. 죽는 거는 그래 내가 난총의 명대로 죽는 것이지만은 사실 강한림 부부의 자녀니까는 강한림 부부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은 뇌성을 못 봐서 안타까워 라는 얘기예요. 요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또 따지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기 싫다 라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나 백파강에 다다르니 넓은 물가에 원숭이가 울고 백구가 뭐예요? 흰 새야 원래. 그래서 갈매기 또는 기러기 둘 다 돼요. 강아지 아니야. 저 누구니? 괜찮아요? 백구는 편편히 왕래하는데 백구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출렁하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여기서 물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물결도 사람의 마음을 녹일 만큼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대. 지금 무슨 풍경이야? 백파강에 파도 치는 모습이야. 엄청나게 막 뭐 잡아먹을 것 같이 막 파도가 크게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잔잔하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풍경이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 됐어? 부용이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는 안타까운 그 풍경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서술자가 뭐라고 그랬어? 야, 이게 사람 마음을 다 녹인다? 사람 마음이 참 안타깝게 되는구나. 편집자 전문 평가잖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라고 그랬어요. 다음, 태산 같은 크나큰 배에 두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넓은이에요. 넓은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나아가며 무수하게 왕래하니 적벽강 싸움인가 동남풍도 요란하다. 요런 거 해석 안 해도 된다고. 적벽강 싸움인가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 적벽대전 이야기야. 이거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여기서 너네들이 집중력이 튕겨도 끝까지 더 읽어보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올 거니까. 임술년 가을 7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있더라. 강의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놓고 쌀과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뱃사공들의 거동 보소. 뱃사공들의 행동을 보시오. 4번 절한 뒤에 비는 말이 이제 물건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너 다이빙이라고 시키려고 그러네. 강 속의 수신님은 천리장강 깊은 물에 풍랑을 없애주시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밤은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까마귀와 까치 합친 말이에요. 까마까치는 슬피 운다. 지금 풍경이 어때요? 부용이 죽기 바로 직전에 암울하고 좀 뭐라 그럴까 비극적인 그런 풍경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럼 배경묘사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에요. 부용이 정신없이 앉았다가 배의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통곡하며 우는 말이 A.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금능 땅에 가거든 우리 동생 뇌성을 찾아서 황성에 간 부용은 백파강 수륙제 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을 좀 전해다오.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되었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살려주소.
수륙제를 지낸 후에 난총이 부용을 불러 어서 빠져라. 재촉하니 옥 같은 두 귀 밑에 수정 같은 눈물이 점점이 피가 된다. 눈물을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와 동생을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다가 섬섬옥수가 뭐냐면은 여인의 아름다운 손을 섬섬옥수라고 그래요. 그냥 섬섬옥수로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만경창파, 넓고 넓은 바다를 만경창파라고 그러죠. 깊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니 어찌하니 불쌍하겠는가. 또 편집자 전문평이네. 아니 하나도 안 어렵잖아 이런 거. 자 그럼 A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용이 다이빙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신세 그리고 뇌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렇게 인물 발화의 의도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에 담겨있는 의도와 정서는 무엇일까? 34번에 정답 한번 봅시다. 34번에 정답 5번이었었죠? 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탁하고 있으며 여기 맞는 말 아니야? 그럼 나머지 선지 몇 개 볼게요. 1번에 A는 자신의 선행을 부각하고 있으며 선행을 뭘 했는지 나왔어요? 선행은 있었지만 자신의 선행을 부각하는 이야기는 없었어. 2번 자신의 처지에 상심하고 있으며 이거 약간 비슷하죠? 내가 이래야 죽어야 되는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뒤에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한 세모 정도인가 생각하고 뒤에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세 번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그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럼 넘어가고 4번에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있으며 아니 잘못이 없잖아. 잘못이 뭐가 있어? 있나? 뇌성을 내버려두고 여기에 온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과장 확대 해석해서 그래 잘못일 수도 있지 변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읽어보면은 선지는 명확하게 맞는지 틀린지를 볼 수가 있어. A 부분의 정답은 무조건 5번으로 귀결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뱃사공들도 또한 슬프게 여기더라. 이윽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며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었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 잠기게 하니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이것도 또 편집자 전문평이네. 마지막에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야, 근데 요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윽고 풍랑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웠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 잠기게 했대요.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만들었나봐요. 그렇게 됐대? 그렇게 하니 갑자기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 누구나 다 겁을 내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난데없는 하나의 작은 배가 강 위에 천천히 떠오며 부용을 건져서 싣고 옥같이 잘생긴 선동이 배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를 강선동이라고 그래요. 배 앞에 깃발을 달았는데 그곳에 만고효녀 부용의 배라고 황금으로 만든 큰 글자를 뚜렷하게 새겼거든. 누가 감히 그 신비함을 알겠는가? 존나 이상하지. 갑자기 그 파도가 막 치는 그 강가에서 부용만 딱 건지기 위해서 부용의 배라는 게 갑자기 출현했으니까 이상하지. 야 그래놓고 선동이 배를 젓지 아니하여도 빠르기가 화살 같더라. 존나 빨리 움직여요. 이것도 신비로운 거야. 얘도 지금 그럼 우리가 초월적 존재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부용에서 근데 부용이란다. 그 보기에서 효를 실천하는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초월적 존재의 범주 안에 딱 집어넣고 초월적 존재는 2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 선동이 배를 젓지 아니하여도 빠르고 화살 같더라. 선동이 손병진을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간사한 계집입니까? 난총이년. 난총이년의 말을 듣고 만고에 다시 없는 효녀를 죽이려고 하니 옥황상제가 미리 아시고 사해용왕에게 분부하셨다. 사해용왕? 사해가 뭐냐면은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북해까지 합쳐서 사해야. 그러면 온 세상의 용왕이라는 겁니다. 너네 동심가에 사해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사해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해 용왕에게 분부하셨다. 옥황상제가 이미 세상에 있는 용왕들한테 야 부용 빠지면 건져라 라고 명령을 했었대요. 그래서 난총은 마음 씀씀이가 나쁘고 흉계가 측량할 수 없어서 남을 몰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배를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낭자는 인간 세상으로 급히 돌려보내라 하시기에 급히 가노라 하고 강 중간에 이르러 황성으로 가더라. 황성이 그 지명이죠. 수도인 거야. 그래서 뭐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배경이 중국이네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이 이를 이윽고 배를 언덕에 대고 유리병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욕이나 물건이다 쓸 곳이 있을 것이니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낭자는 앞으로 만승의 황후가 되어 만승이 뭐예요? 우리 만흥에서 배웠네요. 만승, 술의 만대를 끌 수 있는 사람을 만승이라고 그러잖아.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의 황후가 되어 동생을 만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하직하고 가거늘 부용낭자가 백사장에 앉았으니 이상한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향내가 진동하더라. 이것도 존나 신비로운 사건이죠. 병을 하나 주고 떠났어. 그 유리병은 분명히 이후에 나오는 사건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 한번 보세요. 잠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31번, 32번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31번에 정답 4번이었었죠? 부용은 선동에게 감사의 표시로 유리병을 주었다. 이것도 지금 주체 왜곡 아닙니까? 사실 유리병은 누가 줬어? 선동이 누구에게? 부용에게 준 거야. 그 다음 32번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모의고사 볼 때 약간 고급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묘터, 백파강, 언덕으로 공간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문제도 사실 33번의 보기처럼 먼저 주워먹고 들어가셔야 돼. 아, 이 작품은 공간 이동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작품을 끊어가면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구조화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간 이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답 5번이었었죠? 선동은 부용에게 백파강에서 벗어나 디귿으로 언덕으로 향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도 지금 주체가 그 행동을 했냐라는 문제잖아. 그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동은 부용을 구출해서 백파강에서 구출해서 언덕으로 뭐라 그래야 돼? 언덕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해야 되나요? 언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정도로 봐야지. 야, 벗어나서 향할 것을 제안했으면 너 글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이게 어렵냐? 너네들이 어려워서 여기를 틀렸다면 분명히 제시문을 제대로 못 읽는 거야. 알았죠? 체감상 너네들이 작년에 6월에 봤었던 그 1학년 모의고사보다 쉬웠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겨울의 출구를 진행을 해야겠네요.